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자식과 손주에게 전부를 바쳤지만 결국 차가운 배신과 마주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무색하게 낡은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려앉은 듯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준 후 불의의 사고로 몸져눕게 된 한 어머니.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의 냉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노후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역과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밤을 함께 지새우는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자, 이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배경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제1장 어둠 속의 시작. 당신은 낡은 아파트의 침침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달아서 해진 가죽 소파는 당신의 무거운 몸을 힘겹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지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저 깜빡이는 무의미한 불빛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당신의 삶은 혼란과 상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넘겨주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낡은 전셋집과 얼마 안 되는 생활비뿐입니다. 문득 시장이라도 봐와야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어둡고 가파른 복도 계단을 내려갑니다. 전등 하나가 나가 깜빡이는 계단은 유난히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때입니다. 낡고 달아빠진 계단 끝에서 발을 헛디딘 당신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당신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왼쪽 팔에서 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칩니다. 팔이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당신의 의식은 저 멀리 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입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깁스를 한 팔이 욱신거립니다. 그때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당신의 아들, 민수입니다. 걱정이 가득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잠시 안도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또 다치실 수 있잖아요. 당신은 아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만 으리으리한 그 아파트의 현관문을 넘는 순간 당신은 직감합니다. 이곳은 당신에게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들 민수의 차에서 내려 마주한 아파트는 당신이 살던 낡은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 대리석으로 마감된 1층 로비, 번쩍이는 엘리베이터까지. 당신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수는 깁스한 당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널찍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온 집 전체보다도 넓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방에 들러 잠은 잘 잤는지 물었고 며느리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직접 당신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셔도 조금만 드세요. 뼈가 빨리 붙어야죠. 다정한 목소리로 당신의 식사를 챙겼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와 깁스하지 않은 팔과 다리를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인 수진과 손주인 준서도 처음에는 당신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당신은 그마저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아침이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며 허둥지둥 집을 나섰고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의 방에 들르는 횟수는 점점 줄었고 다정한 안부 인사도 뜸해졌습니다. 민수의 관심이 사라지자 며느리 수진의 태도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만 어느새부턴가 그들은 당신을 빼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깁스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식탁으로 가면 이미 식사는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고 당신은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밥알만 씹어 넘겼습니다. 손주 준서는 식사 내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며느리 수지는 당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식사가 끝난 뒤 싸늘하게 식은 밥과 반찬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따뜻했던 국은 차갑게 식어 기름이 떴고 정갈했던 반찬들은 누군가의 젓가락질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밥을 꾸역꾸역 목으로 넘기며 밥을 먹는 것인지 설움을 먹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고독을 몰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공간은 거실 소파 한쪽과 창고처럼 쓰이던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으리으리하게 넓은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떠들어대는 TV 소리도 당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아파트 단지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 엄마들의 수다가 가득했지만 당신은 그 풍경을 그저 유리창 너머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당신만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성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 집에서 숨막히는 이방인이 되어야만 할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과 한숨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사사건건 당신의 행동에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당신은 거실에서 즐겨보던 사극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깁스 때문에 귀도 어두워진 것인지 당신은 평소보다 조금 크게 TV 소리를 키워놓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수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리모컨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준서가 인강 들어야 해서 집중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 미안하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라고 변명했지만 수지는 들은 채도 않고 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거실은 가족 모두가 쓰는 공용 공간이에요.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마음대로 쓰시면 곤란하죠. 그녀가 툭 쏘아붙이는 말은 비수처럼 당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용 공간. 당신은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아니 그보다 못한 어녀사는 식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당신이 깁스하지 않은 오른손으로나마 무언가 돕고 싶어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컵 하나라도 헹궈놓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그릇이라도 깨시면 어쩌려고요? 이거 다 비싼 건데. 그녀의 눈빛은 당신을 마치 값비싼 도자기들 사이에 들어온 성가신 파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돌아서서 당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당신을 수년 전이 어느 날로 데려갔습니다. 손주 준서가 갓난아기였을 때였습니다. 초보 엄마였던 수지는 밤낮으로 울어대는 준서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타까운 마음에 당신의 경험을 살려 조언을 건넸습니다. 얘야, 아기는 너무 따뜻하게 싸매면 안 되는 거란다. 그리고 분유는 시간을 딱딱 맞춰서 줘야지.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키웠어. 요즘 엄마들은 너무 유난이야. 당신은 진심으로 며느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육아 방식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인터넷에 전문가 의견도 다 나와 있고 저도 제 방식대로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터득한 지혜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낡은 고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이 수진에게는 당신은 엄마로서 부족하다는 비난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녀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관계가 이토록 삭막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작은 생채기들이 골마 터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방 안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 들으라는 듯 크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친구야. 나? 그냥 그렇지 뭐. 아니, 시어머니가 다치셔서 우리 집에 와 계시잖아. 아휴, 말도 마.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깨졌지. 집에 어른이 있으니 뭘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안 그래도 준서 과외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생활비는 또 얼마나 더 드는지 몰라.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통화 소리가 끊기고 당신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준 당신의 전 재산이 이 아파트 어딘가에, 저 며느리가 입고 있는 옷 어딘가에, 손주가 듣고 있는 인강 어딘가에 녹아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그저 돈만 축내는 짐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에게 배정된 손님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작은 방.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놓인 낡은 싱글 침대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도 으리으리한 아파트의 넓은 거실도 모두 거짓말 같았습니다. 당신이 기댄 현실은 바로 이 차갑고 어두운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이 차가운 방 한 칸과 며느리의 냉대였단 말인가. 서러운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지옥보다도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감옥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니 살아남을 수나 있을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 아들에게 쥐어준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당신은 어쩌다 이런 짐 덩어리가 되었단 말입니까?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차가운 공기와 무관심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사실이 숨막혔습니다. 그나마 당신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손주 준서의 존재였습니다. 제 아비와 어미가 당신을 성가셔해도 핏줄로 이어진 어린 손주는 다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준서는 뽀얀 볼에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할머니 하고 당신 품에 안기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낯을 가리는 것뿐이라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준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심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신발을 벗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자 당신은 애써 기운을 차리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강아지, 학교 다녀왔니? 배고프지? 할미가 뭐라도 좀 챙겨줄까? 당신은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과일이라도 깎아주려는 듯 주방으로 향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당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지도 않은 채 제 방으로 향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학원 가기 전에 컵라면 먹을 거예요. 쾅! 세차게 닫히는 방문 소리가 당신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방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당신과 손주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우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깎으려던 사과를 든 채 주방 입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당신은 쌈짓돈으로 간직해온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손에 쥐고 준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잠깐 할미 좀 볼 수 있을까? 한참 만에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준서는 컴퓨터 의자에 앉은 채 몸만 돌려 당신을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왜요? 라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손주, 필요한 거라도 사라고. 할미가 용돈 주는 거야. 당신은 주름진 손으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손주에게만큼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신의 손에 들린 돈이 아니라 당신 너머의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야, 받아둬.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지. 당신이 재차 돈을 내밀자 준서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엄마가 카드 줘서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지금 게임해야 하니까 바빠요. 그는 매몰차게 말을 끊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다시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손에 남겨진 돈 몇 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낡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손주의 방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문을 두드릴 용기도 돌아설 힘도 없었습니다. 손주의 차가운 목소리는 과거의 어느 따뜻했던 날을 잔인하게 불러왔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 갔습니다. 수많은 장난감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준서는 거대한 변신 로봇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사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조르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의 간절한 눈빛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로봇 상자를 품에 안고 뛸 듯이 기뻐하던 준서의 모습,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라며 당신의 볼에 쪽하고 입을 맞추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손주에게 최고인 할머니였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저 낡고 귀찮은 존재, 게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카드를 줘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주던 용돈과 장난감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당신은 손주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퇴장당한 것이었습니다. 깊어지는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거실,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방. 모든 공간이 당신을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당신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아들 민수가 함께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와 교복을 입은 준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 배경은 화사했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만 빠진. 당신은 깁스하지 않은 손을 뻗어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들 셋만으로도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 당신의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흔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당신은 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액자를 내려놓고 당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망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 아들이 어렸을 땐 따뜻한 밥을 해주는 엄마였고 며느리가 힘들 땐 아이를 돌봐주는 시어머니였으며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기꺼이 목돈을 내어주는 비상금고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늙고 병들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자 그 어떤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쓸모가 없어지자 당신은 버려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창문 없는 방의 공기가 유난히 더 무겁게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은 낡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 아들을 대학에 보냈던 날들, 아들이 결혼한다며 수진을 데려왔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던 순간, 첫 손주 준서가 태어나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남은 것이 고작 이 차가운 냉대와 무관심이란 말인가. 후회와 미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더라면, 아들의 말만 믿고 덜컥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있는 잊혀져가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무력함과 마주하며 소리 없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허락된 그 작은 방, 온갖 짐들이 쌓여 창고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깁스한 팔의 통증보다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외로움과 무력감이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아들 민수가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늘 당신을 비껴갔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이 방의 두꺼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수가 당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노크 소리에 당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당신은 허둥지둥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웬일이냐?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에는 당신이 기대하던 따스함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표정, 차마 당신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시선.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앉아서 얘기 좀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가에 선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마치 빨리 이 용건만 끝내고 떠나고 싶다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당신을 보지 않고 방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 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여기가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만한 환경이 못 돼요. 저희도 바쁘고 준서도 예민한 시기라서 어머니를 제대로 챙겨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명백한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분들도 24시간 계셔서 어머니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에요. 거기로 가시는 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 그 단어가 당신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요양원. 아들은 지금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원이라고? 네가 지금 이 어미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냐?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당신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 대신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대요. 여기 이렇게 답답한 방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100배는 낫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당신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숨겨진 것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내치려는 차가운 속내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깁스한 팔의 통증도 잊은 채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엄마한테 왜 이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없고 병원으로 뛰어다니던 거, 네가 먹고 싶다는 거 사주려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떨었던 거, 다 잊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그냥 조용히 이 방에서 숨만 쉬고 있을게. 밥도 안 먹어도 괜찮아. 제발, 제발 나를 내쫓지 마라. 당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애원에 민수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려는 스스로의 결심을 더욱 단단히 굳히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매달리시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이건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랑도 준서랑도 다 상의한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요. 우리 가족. 그 단어가 당신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당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쪽 시설이랑 얘기 다 끝냈어요. 다음 주 중에 자리 난다고 했으니까 짐 정리 미리 해두세요. 필요한 건 제가 다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쿵! 닫히는 방문 소리와 함께 당신과 아들을 잇고 있던 마지막 유대감의 끈이 잔인하게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마저 마비되어 버린 듯했습니다. 아들이 뿌리친 당신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그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절망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당신은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진과 준서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피하려는 듯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텅 빈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며칠 전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단란한 새 식구의 사진이 당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세상 가장 행복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싱크대, 값비싸 보이는 식기들,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최신식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것들 속에 당신이 아들에게 넘겨준 피 같은 돈이 녹아있을 터였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이 집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당신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은 다시 거실로 나와 푹신한 가죽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처음 왔던 날, 아들은 당신을 이 소파에 앉히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당신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그 가정에서 버림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당신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과도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의 손에 당신의 남은 생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울타리는 당신을 가차없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불안감이 당신의 온몸을 옥죄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신은 깁스를 하지 않은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아파트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벽이 당신을 향해 다가와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을 정처 없이 서성였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 손주의 방문 앞, 그리고 굳게 닫힌 현관문 앞을 오갔습니다. 마치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길 잃은 짐승처럼. 그러다 당신은 당신의 짐들이 쌓여있는 작은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개,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담긴 작은 상자. 그것이 당신 평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그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당신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 낯선 집에서 지독한 고독과 배신감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신을 짐으로 여기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은 오히려 당신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련의 찌꺼기를 말끔히 태워버린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당신은 동이 특이 무섭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깁스한 팔이 욱신거렸지만 이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당신은 발소리를 죽여 당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담긴 작은 상자와 올 때 입고 왔던 낡은 옷 몇 가지가 담긴 작은 가방. 그것이 당신이 챙겨야 할 짐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남편과 당신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곁에 없는 사람. 그 옆에는 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당신을 향해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제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는 어른이 되었을까요? 당신은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힐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거실로 나왔을 때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번쩍이는 거실, 당신이 앉아보지도 못한 푹신한 소파, 그리고 장식장 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식구의 사진. 당신은 그 사진을 향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 부엌 입구에 서서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얼굴,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당신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것은 당신과 그 가족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었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의 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골목,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낡은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당신의 세상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내려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어둡고 가파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랐습니다. 얼마 전 당신이 굴러떨어졌던 바로 그 계단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당신을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지만 이제 당신이 여기서 다시 넘어진다 해도 당신을 일으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차갑고 퀴퀴한 공기에 당신은 숨을 멈췄습니다. 몇 달간 비워진 집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모든 물건들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 그 단어가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당신은 짐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소파, 남편이 생전에 늘 앉아 신문을 보던 자리, 벽에 희미하게 남은 가족 사진 자국. 집안 곳곳에 당신과 남편, 그리고 아들이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당신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막, 아들의 집에서 느꼈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도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당신을 위해 밥 한 끼 차려줄 사람도, 당신이 아플 때 등을 두드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당신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실은 아들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들의 성공이 곧 당신의 성공이었고 아들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나라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민수 엄마였고 준서 할머니였습니다.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 자신을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처음 시집왔을 때 그녀의 서툰 살림살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며느리를 위한 가르침이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낡은 고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주었더라면, 그녀의 세대를 존중하고 한 걸음 물러서 주었더라면 관계의 첫 단추가 그렇게 삐걱거리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넘겨주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랑 같이 편하게 사세요. 아들의 그 말을 당신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아들의 약속이 당신이 평생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쉽게 당신의 마지막 무기를 넘겨주었고 스스로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거대한 실패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당신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검은 벨벳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별 하나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참 동안 그 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저 별과 같다는 것을. 남편도 떠나고 자식에게도 버림받아 이제 당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춥고 어두운 밤하늘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당신의 두 다리는 아직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깁스를 한 팔처럼 상처 입고 약해졌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태양인 아들 곁을 맴도는 달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아들이 비춰주는 빛의 의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당신 자신의 빛으로 이 어둠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홀로 빛나는 저 별처럼 당신도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당신에게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처절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내일 아침밥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닫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벽의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거실의 낡은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환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당신은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어지러운 살림살이들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도 당신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없는 온전한 당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한 왕국에 홀로 선 여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별처럼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고독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형광등 아래 당신의 왕국은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 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고 가구들은 마치 상복이라도 입은 듯 희뿌연 먼지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눅눅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신은 그 풍경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당신의 마음과 가장 닮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위지였습니다. 당신은 깁스하지 않은 오른팔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공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화장실로 가낡은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행주를 적셔 물기를 꼭 짜는 오른손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더뎠습니다. 깁스한 왼팔이 무게 중심을 잃은 몸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닦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았던 거실의 낡은 자개장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행주를 쥐고 다른 한 팔은 깁스 때문에 어정쩡하게 든 채 당신은 자개장 표면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먼지가 걷히자 희미하게 빛을 잃었던 자개의 영롱한 빛깔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듯 정성스럽게 장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닦아낼수록 당신의 마음속에 엉겨 붙어있던 절망의 찌꺼기들도 함께 닦여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개장을 시작으로 당신의 손길은 집 안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의자, 그리고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TV 화면까지. 한 손으로 하는 청소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쑤시는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위축되었던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 당신의 손길을 다시 새기고 이곳이 온전히 당신의 공간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고 나서야 당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가벼워졌습니다. 퀴퀴하던 집안의 공기는 창문으로 들어온 신선한 밤 공기와 섞여 상쾌해졌고 물건들은 저마다의 제자리에서 희미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의 왕국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마지막 보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당신이 시장에서 좌판을 하며 틈틈이 모아온 돈을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잔액,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남은 그야말로 여생을 위한 최소한의 비상금이었습니다. 액수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면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아득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보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호의나 며느리의 눈치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할 명백한 현실. 당신은 서랍에서 달아빠진 돋보기 안경과 작은 수첩, 몽당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홀로서기 계획. 가장 먼저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각종 공과금, 식비, 그리고 병원비. 깁스를 풀고 나서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몽당연필로 꾹꾹 눌러 쓴 숫자들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통장 잔액과 비교해보니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터였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은 수첩 다음 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
그것도 팔까지 다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막막했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공공근로, 폐지 수거,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갔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고된 일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당신의 시선은 문득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에 닿았습니다. 당신과 남편,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아들 민수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의 집에서 당신의 사진이 치워졌던 순간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당신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그 액자를 병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준서의 100일 사진, 민수의 결혼 사진도 차례로 내렸습니다. 당신은 사진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당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성공과 가족의 평화가 곧 당신의 행복이었던 시절. 당신은 그 시절의 당신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참 애썼다. 원망과 미움 대신 당신은 과거의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당신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바라보며 과거에 얽매여 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장롱에서 가장 깨끗한 보자기를 꺼내 사진 액자들을 하나씩 정성껏 쌌습니다. 아들과의 행복했던 기억, 며느리를 처음 맞아들였을 때의 설렘,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던 감격. 그 모든 감정들을 함께 보따리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당분간은 열어볼 일이 없는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제자리에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정리한 당신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 어깨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맨 채 당신은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바깥 세상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엄마들. 그 풍경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의 삶을 위해 길을 나선 그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신은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할머니, 아픈 남편 병수발을 드는 할머니, 무료 급식 시간을 묻는 할아버지.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신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디어 당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당신을 맞았습니다. 당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뜬 눈으로 세웠던 계획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혼자 살게 되었는데 노인 일자리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요. 당신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당당하게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당신의 깁스를 한 팔을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며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노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공공 일자리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도 많았지만 당신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고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주민센터를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수첩은 알아보기 힘든 글씨들로 빼곡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나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자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용기가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통장 잔액을 생각하면 망설여졌지만 당신은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 작은 무 하나와 콩나물 한 봉지,
마른 멸치 한 줌을 샀습니다.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끓여주기만 했던 바로 그 묵국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당신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멸치로 진하게 국물을 내고 나박나박 썬 무와 콩나물을 넣어 푹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라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삶의 냄새였습니다. 당신은 막 지은 따끈한 밥 한 공기와 잘 익은 묵국 한 그릇,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 하나를 꺼내 조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는 온전한 당신의 식사였습니다. 당신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 꽁꽁 얼어붙었던 속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당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뜨끈한 밥 한 술에 위로받고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지만 당신은 그 상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왕국에서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고독하지만 당당한 여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그 별처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그 작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 그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당신을 짓누르던 악몽 같은 불안감이 씻은 듯 사라진 자리에는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오는 단단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아주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손때 묻은 천장의 무늬와 낡았지만 정갈한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당신은 안도감과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이었습니다. 당신의 왕국이었습니다. 일어나 앉자 깁스한 팔과 어젯밤 무리한 어깨가 옥신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한 손으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어제와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세수를 하고 낡은 옷을 갈아입는 모든 과정이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디고 서툴렀습니다. 한 손으로 수건을 짜는 일, 한 손으로 머리를 빗는 일, 그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는 무력하게 누워만 있던 당신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떻게든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비틀거리고 땀을 흘리면서도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작은 승리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안내 종이를 펼쳐놓고 당신은 다시 한번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당신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명확한 목적지를 가진 발걸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찾아간 지원센터는 이미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당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자리를 찾으세요? 상담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의 질문에 당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일을 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시장 자판을 접은 이후로 당신의 일은 언제나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요. 몸 쓰는 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팔은 괜찮으시겠어요? 직원의 시선이 당신의 깁스에 닿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곤란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늙고 다친 당신을 반겨줄 곳은 세상에 많지 않았습니다. 깁스는 곧 풀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멀쩡해요. 청소든 뭐든 시키는 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직원은 잠시 당신을 쳐다보다가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이 하실 만한 자리는 마땅치 않네요. 일단 구직 등록은 해드릴 테니 자리가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위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당신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의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동네 직업소개소의 문도 두드렸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찾아가 청소 자리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라는 핀잔과 다친 팔을 향한 미심쩍은 눈초리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들의 집에서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홀로 끓인 묵국에 밥을 말아먹으며 기운을 차렸고 낮이면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그 옆에 조용히 다가가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흩어진 박스들을 주워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당신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부인이 왜 이걸? 팔도 다쳤으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요. 조금이라도 거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당신은 묵묵히 박스를 접고 신문지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일하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해봤자 돈도 얼마 안 돼. 그래도 놀고 먹는 것보다는 낫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어디야. 그 무심한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날 이후 당신은 매일 아침 그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돕는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신은 곧 이 일이 당신의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단지를 돌며 쓸만한 박스와 신문지를 모으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고물상에 가져다 파는 일. 깁스한 몸으로 수레를 끄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셨고 어떤 날은 젊은 경비원에게 험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당신의 손에 처음으로 쥐어진 돈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꼬깃꼬깃하고 손때 묻은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 몇 장. 하지만 당신에게 그 돈은 천금보다 더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들고 곧장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작은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당신은 정성껏 닭백숙을 끓였습니다.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그 닭백숙을 먹으며 당신의 땀으로 번 돈이 주는 달콤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먹었던 식어 빠진 기름 뜬 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삶의 맛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낡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의 첫 월급, 그리고 그 옆에 당신이 번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깁스를 풀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당신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당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요양원에 갈 뻔했다는 당신의 이야기에 어떤 할머니는 요즘 자식들 다 똑같아.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요. 라며 혀를 찾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라며 당신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아픈 곳을 서로 주물러주고 싸구려 커피를 나눠 마시며 서로의 고단한 삶을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낡은 아파트 담벼락을 넘어 세상 속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아들 민수의 차가운 얼굴과 며느리 수진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시릴 때가 있었습니다. 손주 준서의 됐어요라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혀 잠을 설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오를 때면 당신은 조용히 일어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폐지를 팔아번 돈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공과금을 낸 영수증,
병원비를 낸 날짜, 다음 달에 사야 할 물건 목록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책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던 민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 석자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텅 빈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왔고 당신이 번 돈도 꼬박꼬박 모으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일까? 후회하고 있는 걸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려는 걸까?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별일 없으시죠? 위례적인 안부.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듯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린 도시에는 수많은 집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 낡고 작은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 걱정 알아서 하니 너는 내 식구나 잘 챙길 거라. 당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섞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이유도 그의 동정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힘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온한 대답에 그는 오히려 당황한 듯했습니다.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싱겁게 끊겼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그 전화는 당신에게 마지막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안부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는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당신의 뺨을 스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 당신의 힘으로 지켜내고 있는 이 평온한 밤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안락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되고 남루할지라도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앞에는 두려움 대신 스스로 만들어 나갈 내일에 대한 조용한 용기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의 첫 통화가 있고 나서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궤도를 찾아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물리치료를 받고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값싸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볕 좋은 벤치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 그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아들 민수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걸려왔습니다. 처음 몇 번의 통화는 첫날처럼 어색하고 위례적이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고요? 네, 그럼요. 같은 단답형 대화가 맴돌다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묻지 않았고 아들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들이 끊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아주 작은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책임감도 아닌 차마 놓지 못하는 가느다란 끈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지쳐 있었습니다. 위례적인 안부 인사가 오간 뒤 그가 처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준서는 요즘 사춘기인지 방문 걸어 잠그고 말도 잘 안 하네요. 당신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다 네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다. 혹은 내가 있을 땐 안 그랬다. 같은 날 선말이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이어지자
아들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의 이 작고 초라한 왕국에 글을 드리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평온이 그의 등장으로 깨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아니다. 집은 됐다. 집 근처 공원에서 보자. 낮에. 당신의 단호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네,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날, 당신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낙엽이 바삭하게 밟히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자니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들은 그 사이 더 수척해진 듯했습니다. 그는 당신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낙엽 뒹구는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할 말이라는 게 뭐냐? 민수는 당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구두 끝만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일은 힘들고 집에서는 수진이가 매일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준서도 눈치 보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겁하고 못났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당신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팠던 게 뭔지 아니? 내 집에서 내가 투명 인간이었을 때다.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그 번쩍이는 집에서 식은 밥을 혼자 먹고 TV 소리 하나 마음대로 못 켜고 쓸모없는 짐작 취급을 받을 때. 그때 이 어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너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한참 전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워버렸던 게야. 당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모든 단어는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라고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닐 게다. 수진이 시집왔을 때 내 방식만 옳다고 닥달했던 것도 기억나고 내게 모든 걸 다 걸고 너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도 어쩌면 너에겐 큰 짐이었을지도 모르지. 어미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서로의 상처와 잘못을 처음으로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의 찬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과거의 앙금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예전처럼은 못 산다. 나는 이제 내게 기대어 살지 않을 거고 너도 더 이상 나를 책임지려 애쓰지 마라. 그건 서로에게 못할 짓이다. 어머니, 대신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안부나 전하며 살자. 남들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엄마와 아들이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안 되겠니? 당신은 아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되 서로를 향한 문은 완전히 닫지 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당신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안함과 고마움의 온기는 당신에게 전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그 흉터 위에 작은 새살이 돋아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의 일상에는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이 남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워준 것은 당신이 새로 일군 당신의 세계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김선생과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박 여사는 이제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선생은 은퇴한 국어교사로 늘 유쾌하고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박 여사는 당신처럼 홀로 자식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분으로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한 번씩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3,000원짜리 백반을 앞에 놓고 그들은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며느리 흉, 아픈 무릎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까지. 아이고, 우리 영감탱이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가고 나니까 또 그렇게 보고 싶네. 선생님은 좋으시겠어? 연금이라도 꼬박꼬박 나오지. 우리는 이거라도 주우러 안 다니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이 결코 특별히 불행하거나 외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